자, 이제 20번 보시면 정비조합의 조합원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 중에서 재건축이 예외다. 그래서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얘기만 하면 당연히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되는 차이점. 그리고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이나 관리 채용 인가 이후에 해당 사업이나 해당 사업의 건축물 도주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원래는 설립 인가 이후에 정비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이전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것도 재개발, 재건축 차이, 재건축을 더 통제해야 된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받자마자 양수한 자가 안 되는데 재개발이면은 관리 채무기 인가 이후에 양수한자가 안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관리 채무기 인가 받기 전까지 양수한자는 조합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 둘을 바꿔내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재개발이 더 재건축보다는 낫습니다. 이때도 양수 개념에서 이제 상속 이혼 이런 건 제외죠, 그죠? 그러니까 상속 이혼 같은 거는 뭐 허용이 됩니다. 3번에 배우자와 미혼이면서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이 살해될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들 중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부와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을 보는 시기와 상관없이. 그럼 이 반대의 경우 항상 이혼한 경우와 19세 이상 성년이 되어 분가할 때는 어느 때와 상관없이 그죠? 분리하면은 조합원이 각자 됩니다. 이 반대.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4번에 조합 설립인가 후에요.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할 때는 각각을 조합원으로 본다.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봅니다. 설립인가 받으면 조합원 수가 설립인가 받은 후에 확정이 되고 이것이 함부로 늘어나면 사업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설립인가 전이면 몰라도 설립인가 이후에는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는. 그래서 틀렸고 5번은 역시 같은 취지예요. 설립인가 후를 전제로 해서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가 있었는데 토지나 우수를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다 하더라도 여러 명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한 명만 저걸로 본다라는 건 맞고. 21번 정비보상 정비조합의 총회, 조합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 정수수는 10%. 이거는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10%가 직접 원칙이라면 다른 얘기하면 중요한 거 창립총회라든지 시행계에서 관리채무기 수립 변경하는 정비법에서는 시행자 밑에 나오는 시행계획 관리채무기 둘 다 중요하게 본다 그랬고요. 정비사업비 사용 변경 의결하는 거 돈에 관련된 거 요거는 중요한 총회로 봐서 20% 이상이 직접 출석이고 3번의 총회 의결할 때죠. 의결은 보통의 의결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다른 얘기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총회에서는 의결이 센 게 제적 과반수, 더 센 게 3분의 2잖아. 그래서 4번의 정관 변경 내용 중에 정관의 내용 중에서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과반수 동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에요. 3분의 2 이상 찬성. 제일 센 동의입니다. 그냥 정관의 변경이다. 시행계획서 관리채무기 수립을 의결한다. 그럴 때는 그게 과반수예요. 그런데 정관 변경이나 시행계획 관리채무기 내용 중에서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3분의 2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 내용 중에서 뭐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 바꾼다. 정비계획의 위치, 면적을 바꾼다. 정비사업비나 정비조합의 그 회계 같은 돈에 관련된 거. 설계자, 시공자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내용을 바꾼다면 그런 특수 내용이 들어가면 그게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5번에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채무기 수립 변경 요 얘기만 하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고 이것도 이 내용 중에서도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 3분의 2가 되는 것이고 과반수가 센 건데 거기서 더 센 게 3분의 2. 22번 정비성 관리처분기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됐는데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에도 일반 분양분에도 한 번 받은 자, 세대에 속한 자 포함해서 10년 내에는 분양 신청할 수 없다. 5년 내 신청 못하는 거죠. 5년 내에. 5년까지 신청 못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아예 신청을 못하는 게 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번에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된 관리처분서 분양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관리처분기 인가고시 다음 날로부터 맞아요.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를 하라. 자, 우리 분양 안 받을 사람이 2사람 적어놨어요. 나머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 기한 끝나기 전에 철회한 자, 아니면 아까 신청을 못하는 자, 그리고 신청했지만 인가된 관리처분에서 제외된 자, 이 네 사람 분양 안 받을 사람은 분양 안 받으니까 현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 협의 기한이 맨 마지막에 안 받는 그때로 통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양 시간이 끝난 때가 아니고 관리처분기 인가가 제외된 자가 마지막이라 관리처분기 인가고실 다음 날부터 90일이 협의 기한이 되겠습니다. 물론 분양 시간 끝난 날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협의 기한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다시 그 기한 끝난 날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재결 소송 등을 제기하는 이런 구조로 나가죠. 맞고 3번의 분양 설계에 대한 계획은 분양 시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우리 관리처분 계획에서 두 가지 기준식이 구별하는 거. 분양 설계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최신 시점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시간이 끝났을 때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시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분양 설계고요. 이거랑 구별하실 게 4번이잖아.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철원절의 가격. 종전의 부동산의 가격 평가 기준시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 객관적인 때를 잡니다. 사업시행권을 딸 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요거 전에 철거된 건축물이 있으면 시장허수가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예외도 붙어 있죠. 둘 다 맞게 돼 있어요. 5번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너무 작은 것은 이제 현금 청산할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정비구역 지정 후라면 지정 전이면 투기랑 관련 없고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보통 투기랑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건 안 주고 현금 청산이 가능하다. 구역 지정 후 맞습니다. 23번 정비사업 시행자의 임시 수용 의무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살곳 마련해주는 임시 수용 의무 시행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재건축이 들어서 틀렸죠? 재건축 대신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두 사업이지 재건축이 빠져야 됩니다. 두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외에 소지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지만 융자할 수 있는 임시 사용업체를 해야만 되는 것은 재건축에서는 스스로 공사기관에 살 곳을 마련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해줘도 되고 개선사업과 재개발에서 스스로 구할 능력 없는 사람을 위해서 수용시설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것만큼 법에서는 이 시행자를 밀어주기를 2번 위의 경우 시행자는 임시수용에서 필요한 때는 국가지자체 것뿐만 아니고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일시 사용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 임대주택이 비어있는 게 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임시수용설로 시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일시 사용권이에요. 나중에 공사할 때만, 나중에 이제 주게 되면 그때로 돌아가야 되니까. 3번에 국가지자체나 국가지자체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대부로 면제. 3번, 5번 차이. 일시 사용할 때 국가지자체 것을 쓴다. 그럼 국가지자체 것은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사용대부로 면제.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게 4번이에요. 국가지자체는 제3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자의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원래는 거절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게 당신 거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쓰겠다. 사용료 면제니까 귀찮아서 혹시 거절할까 봐 국가지자체는 거절을 못하는 게 원칙인데 거절할 수 있는 예외 3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처럼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면 제3자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3자에게 사용 허가를 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이 됐다면 확정된 사용계획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은 아까 3번과 차이.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다. 손실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공공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걸 전제로 해요. 일반 공사 같은 경우도 행정처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잖아. 독자적인 재정을 갖고 하지. 그러니까 개인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단체 것까지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 공공단체를 국가재처럼 슬쩍 집어넣어서 무료 그러면 안 됩니다.
공동단체나 개인의 것은 손실보상해주고 국가재정 것은 무료고. 24번 정비사업부산 청산금에 대한 내용이다. 청산금에 대한 term인가. 이 청산금은 뭐 개발비랑 비슷한 얘기인데 청산금은 시행자가 징수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받아오는 거 시행자가 교부할 때는 손실보상해주는 성격 뭐 맨날 했던 것이고 이번에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순에 일괄에 지급해야 되므로 보통 소유권 이전고시 이순에 소유권 넘겨주고 나서 일괄 지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이전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 전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건 예외로서 이건 틀린 거예요. 원칙과 달리 예외로서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 총회 의결을 거쳐 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면 소유권 이전 시 전이라도 정확히는 관리청의 인가 후 소유권 이전 시 전까지 기간별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잖아요. 이게. 3번의 시장은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강제 징수 못하니까 시장은수에게 징수를 위탁하면 시장은수가 징수한 금액의 4%를 지급하라. 개발법 정비부서 시장은수 일시금 4% 주는 거 똑같다라고 했던 거. 4번의 토지나 건축을 건축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나 건축을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정비법안에 있는 물상대위 얘기죠. 청산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5번 청산금을 취득받을 권리나 청소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년 소멸시효. 언제부터 5년이냐 행사할 수 있는 때라면 소유권이 넘어가야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 빠지면 틀립니다.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로부터 5년이죠. 25번의 건축상 용어 옳은 것. 리모델링이란 건축의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 들어서 대수상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개축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개축도 들어갑니다. 건축에서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것을 대수선, 일부 증축, 일부 개축까지 들어가요. 이게 주택법에서는 개축은 빠집니다. 주택수나 리모델링에서는 대선 또는 일부 증축 두 가지만 얘기하거든요. 건축부에서는 일부 개축도 돼요. 2번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에는 건축상 건폐율 용적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안 되죠. 이것만 적용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적용 안 돼. 건축의 모든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것이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에 이거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적용 안 된다 했던 거잖아. 이렇게 하천구역 내 있으니까 이렇게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적용 안 되는 것이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나요? 철도나 교대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각종 운전버사, 플랫폼 그런 것들 철도선로 위안아를 가는 보행선, 철도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으니까 또 하나가 고속도로 통행료 중시설, 고속도로 내에 있으니까 또 하나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이 간이 창고가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정착성을 없애버린 것만 전제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의 목적에 달라서 하는 게 3번 얘기죠. 문화재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건축에 적용되지 않으나 가지정 문화재에도 적용이 안 되죠. 지정이든 가지정이든 문화재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렸고 4번에 주요 구조부 개념 기둥, 벽 중에서는 내력벽, 보, 바닥, 지붕, 틀, 계단 중에서는 주계단을 말하는 중요한 주요 구조부. 다만 사이에서 있는 사이기둥, 바닥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오개계단 등 주요 구조가 아니다. 5번의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거는 50층 또는 200m 이상이면 초고층을 얘기하죠. 고층이라면 고3,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이게 고층이죠. 그리고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나머지를 준초고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초고층입니다. 자, 26번의 다음 중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원칙은 1필지를 1대지로 건축우선 봅니다만 둘 이상 필지 전체를 1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건축물이든 하나의 주택단지든 하나의 지하 상가든 하나의 도중계획 시설이든 들어서는 땅 전체를 1대지로 봐주겠다. 그 논리에다가 조건부 허가 합병이 불가능한 이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특히 1번, 3번에 관련된 것은 전제 조건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을 바꿔서 틀리게 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1번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두 이상 필지를 하나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다. 그러면은 합쳐지는 토지. 이렇게 조건부가 중에서도 나중에 둘 이상 땅을 지금은 합쳐지지 않았죠. 나중에 합칠 것을 조건 붙였다라면 나중에 합쳐질 테니까. 합쳐진 땅 전체를 일대지로 봐주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괄호 속에 전제가 있는데 전제 조건을 보시니까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합쳐질 두 땅의 소유자가 서로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해요. 같아야 나중에 확실히 합쳐지지. 만약에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면 합쳐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때 가서 합치지 않으면 불법이 되잖아요. 이때는 각각을 봐야지. 둘 이상을 일대지로 봐서는 안 되죠. 전제 요건을 바꾼 겁니다. 2번이 바로 이제 주택법에 한 사업 승인 얻어 주택가 부대문서를 건설하는 거. 주택단지 전체가 하나의 단지가 저 둘 이상에 걸쳐 건축이 됐다. 전체를 일대지로 봐주는 단순한 겁니다. 3번이 합병에 불과한 토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합병에 불과한 토지는 걸쳐지지 않더라도 여기는 뭐 지번 지역이 달라서 아니면 도면 축척이 달라서 아니면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서 이런 합병이 불가능하다면 이 불가능한 땅을 한 사람이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걸쳐지지 않더라도 일대지로 본다는 얘기지. 한 사람이 이용 못하면 일대지로 안 본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 보니까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서로 같은 경우에 서로 같다면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잖아. 만약에 소유권자가 서로 다르다라든지 소유권자는 같아도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서로 다르다라면 혼자 이용할 수가 없죠? 그 경우는 각각을 일대지로 보는 거예요. 이건 전제가 맞고 도로 지표 하에 건축하는 건축 이게 지하상가 제가 생각하시라고 했던 하나의 지하상가. 그리고 5번은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필지에 들어가서 하나의 건축물 아닙니까? 들어서면 땅 전체를 일대지로 봐주는 이 논리는 다 그래요. 그리고 요게 이제 둘 이상 필지를 일대지로 봐주는 경우인데 요거 반대로 일부를 일대지로 보는 경우 있죠? 그건 너무 쉽죠. 더. 그 일부에만 건축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일부에만 도중계획설이 들어선다. 일부에만 농지 전허가나 산지 전허가나 개발허가를 받았다면 그 일부만 개발할 수 있으니까 일부만. 그리고 조건부가 중에서는 나누어질 땅이잖아.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으로 한다면 나눠지는 땅은 아까 합쳐지는 땅은 둘 이상을 나눠지는 땅은 그 일부를. 간단합니다. 그거는. 27번. 건축상 용도 변경 절차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용도 변경 절차하면 일단 9개 시설금 순서대로 간단하게 써놓으라겠죠? 간단하게 써놓을 거. 자산, 전문, 영업, 교육, 근린, 주거, 그 밖에에다가 붙이기를 교복 만드는 것이 주업이다. 교육, 복지. 주거에 업무 붙여놓고 그거만 써놔도 웬만한 거 다 느낌 들어가면 그대로 맞습니다. 특히 여기다 더 써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 등에 속하는 것은 따로 외우는 거. 운, 창, 공, 위, 자, 묘, 장례. 특히 뭐 위락은 문화에 속한다. 위락 문화. 숙박은 영업시설에 속한다. 이 정도는 유일하게 다중생활시설만 근생이 아니고 여기 영업시설에 속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 해석하시면 되고 동식물 관련설이 맨 밑에 그 밖의 시설군에 속한다. 자, 야영장 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 자치도 시장수구청의 허가. 야영장 시설이면 어디 들어가나요? 교육복지에 들어가죠. 뭐 야영장이 청소년들이 싸게 이용하는 청소년 교육 관련된 교육복지에 들어가고 숙박이면 영업이니까 알아서 위로 올라가네요. 허가죠. 허가는 누구에게 받느냐? 자치도 시장수구청장. 근데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지금 용도 변경을 얘기하지만 용도 변경이든 건축 허가 신고든 가설구청 허가 신고든 아니면은 뭐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든 뭐든 철거 신고든 멸실 신고든 대부분이 시장수 구청장이에요. 허가 신고 중에서 시도사가 나오는 거 거의 틀립니다. 시장수 구청장이에요. 용도 변경은 이 사람밖에 없고 만약에 건축 허가 중에서도 대형 건축물 지을 때만 구청장진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등장할 뿐이죠. 그때도 도지사는 승인권자지 허가권자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걸 통해서
이번에 경기도 가평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경기도지사 권한이냐 가평군수 권한이냐 이거부터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빨리 풀려면 이때 누구의 허가신고 딱 보세요. 경기도지사 나오는 순간에 그냥 틀려. 허가신고에서는 경기도지사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가평군수라고 나와 있네? 그럼 내용 봐야죠. 맞아요. 내용인데 허가래. 자, 이제 내용 보시면 동식물 관련서를 판매서 이거 동식물 관련서 맨 밑에 그 밖에 있을 뿐이고 판매시설하면 영업시설 뿐이고 판매시설이 영업시설인 건 몰라도 그 밖에는 동식물 관련서 하나만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바꾼다면 당연히 아래서 위로 올라가죠? 허가가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해요. 가평군수의 허가. 그리고 특별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특별시장의 권한인지 구청장 권한인지를 구별하는 얘기인데 용도병에서 특별시장 나오는 경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시장이 나왔네요. 바로 틀렸지. 바로 틀렸어요. 구청장이 나와야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려면 건축물 건축 중에서도 21층 이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 지을 때 얘기니까 용도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도 고칠 수 있나요? 장례식장을 일반적으로 변경한다. 장례식장은 어디 들어가나요? 산업등에. 일반 음식점은 맨 그 아래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일반 음식점은 이종근생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네요. 신고는 더 이상 고칠 건 없어. 그런데 특별시장만 고쳐주면 되죠. 구청장. 그리고 허가나 신고 대상 두 가지 다 허가나 신고 대상의 경우로서 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고 써라. 그 규정 준용하는 거. 허가와 신고로서 400 이상 사용 승인 받고 쓰는 거. 건축사 전문가가 직접 설계를 해야 되는 용도 변경이라면은 면적 500 이상 큰 거를 전제로 해서도 허가 대상 경우만 위험성이 증가되는 허가 대상만 해당되는 게 건축사 설계 대상. 여기는 없지만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한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 지대상 변경을 신청하라고 했고요. 이때도 같은 시설군 내이지만 같은 주용도 내에서 바뀐다. 아니면 주용도는 달라도 간단한 1, 2종 근생 안에 바뀌는 경우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도 필요 없다. 라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28번은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거죠. 건축부에서 건축허가 제한은 윗사람이 아래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한 걸 얘기해서 국장과 시도지사 둘밖에 없어요. 시장과 소유자는 제한권자 아니고 사유 구별하시는 일본의 국장은 주무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요청할 때 허가권자는 다 아랫사람이죠. 허가나 착공 다 제한할 수 있는데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니까 국가일관리사 요청할 것이고 국장이 나서는 거 맞습니다. 요거는 또 하나 뭐예요?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 전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2번 특별시장은 시도지사 중에 하나네요. 특별시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 아랫사람인 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럴듯하지만 사유가 틀렸어요. 아니 특별시장이 왜 자기가 뭐라고 국토관리를 신경 씁니까? 서울시만 신경 쓰는 거지.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국장이 제한하는 사유예요. 요건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지역계획 또는 도심계획상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 또는 도심계획상 필요한 경우. 도심계획도 도시군 지역계획 아닙니까? 지역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나서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3번에 도지사는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유 맞잖아요.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상. 아랫사람인 시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좋고 그 대신 국장과 시도지사가 제한하되 시도지사가 제한했을 때는 바로 윗사람이 국장에게 통제받는 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4번입니다. 시도지사가 아랫사람인 시장의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그러면 즉시 바로 윗사람인 국장에게 보고해야만 되고 국장은 이제 보고받고 검토를 합니다. 제한운이 과다도 인정할 때도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좋아요. 이거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럼 틀리잖아. 직접 해제는 못하고 시도지사가 결정했으니까 시도지사에게 해제를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해제할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 맞아요.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내로 하되 2년입니다. 2년. 1회 하나에 1년 연장할 때는 1년이고 그것도 1회에 하나예요. 맞아요. 자, 지금 건축법에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건축법, 주택법에서 몇십 년 아니고 몇 년 하는 건 대부분 2년이라고 해서 이것도 2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좀 135, 아주 지겹겠지만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135를 따르게 해가지고 나머지가 2년이다. 1년짜리 3가지, 3년짜리 2가지, 5년짜리 2가지 있지만 5년짜리는 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고, 자, 일단 1년짜리 3가지가 뭐예요? 오늘 소수 정예가 와 있는데, 그 말은 또 달라, 대답은. 3가지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봐요. 어? 잘 기억 안 나요? 나오면 알겠어요, 그런데? 나오면? 이상한 걸로 굳이 안 되면 저 이상한 걸로도 제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했던 거 있잖아. 빈집을 투기하는 이상한 사람 보면 신고하라. 간접 신고처럼. 빈집 투기 신고. 빈집 개념이 1년 이상 피했을 때 1년. 투기. 투기과일 주고 1년마다 재검토하는 거. 주택부상 투기과일 주고 1년마다 재검토하잖아. 투기. 신고는. 건축 신고 착수기한이 1년이죠. 건축 신고 착수기한이 1년이잖아. 간단한 건축이라. 3년짜리 2가지는.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죠? 가설로 가짜로 상환하는. 가설 상환했던 거. 가설 상환 2가지. 가설 건축의 존치기한이 허가된 신고등 가설 존치기한이 3년. 상환. 주택 상환 사채 상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설로 가짜로 상환한다. 가설 상환 2가지. 빈집 투기 신고 3가지. 1년. 5년은 당연히 이 중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하는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받고 하는 착수가 5년이 길어야 되겠죠. 사업 승인의 착수가 5년. 가설 상환 3년. 빈집 투기 신고 1년 3가지. 나머지 다 2년. 그리고 항상 뭐 연장할 때는 다 1년이라 그랬고, 제가 연장할 때 다 1년이라 그랬고. 29번 보시면 건축조차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았어요.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안 하면 사전결정을 해서 1년이 될 수가 있나? 1년은 그 3가지 따로 있는데 135가 아니면 2년이 되겠죠.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라. 2번 신고. 이게 신고잖아. 신고.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착수를 안 할 때죠. 1년 내에 착수를 안 할 때 신고일로는 자동사실입니다. 이게 1년 중에 하나잖아요.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하는 건 다 1년이고요. 2년이 틀린 거고. 이런 게 아닌 게 다 2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착수할 때는 2년 착수죠? 공장은 3년이지만, 그죠? 3번에 건축 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를 받은 때부터 3일 내에 심의 등을 하면 20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라. 요거는 5일이 되죠. 신고 수리할지 할지 말지를 통보하는 신고 수리 여부 통보는 간단한 것인데 5일, 3일 둘 중에 하나인데, 건축 신고라면 권리에 대한 신고고 가설 건축물 신고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5일 내에. 착공신고처럼 단순한 사실신고에 불과하면 착공신고는 조금 더 간단한 3일 내. 건축신고 등은 5일 내. 5, 3 중에 3일은 착공신고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 2가지는 허가권자가 건축을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의무적으로 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꼭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초고층에 육박하는 것이라 큰 것은 A 또는 B의 형태가 보통이지만 여기는 면적도 10만 이상 넓으면서 동시에 다중이용 건축업자는 층수도 16층 이상 높은 이 2가지입니다. 맞고요. 5번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까지, 하숙집 이상인 다중까지 건축주가 감지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아니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것에 속하자. 감지자 지정해서 건축주는 건축주가 감지자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축 눈치 보지 말라고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쓰는 건주택, 적어도 다중 이상 많은 사람이 쓰는 주택은 안전성 강화로 해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것에 속하는 것. 원칙에 대한 예외 두 가지 기억하시는. 30번의 건축상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설치 의무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은 5천 이상의 큰 건축물에 대해서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손님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것이죠. 요거는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주상생활과 관련돼 공업생활과는 관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지을 때가 기본인데요. 공개공지나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 어느 곳에 5천 이상을 지을 때 적용을 받느냐, 적용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 준주거. 일단 여기까지 맞아요. 주거와 상업에 관련돼 있지만 주거지역 전용주거는 빠진다.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이라 5천 이상 문화집회설, 종교시설 이런 게 들어가면 그 주거 환경이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일반주거, 준주거만이고 상업에서는 다 되고 공업에서는 준공업만 된다 그랬죠? 여기는 일반공업, 준공업. 일반공업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공업에서는 준공업만 됩니다. 공업과 관련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준공업만큼은 공업지역이지만 주거, 상업 업무에는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 주상과 관련되어 있는 유일한 것이 준공업이라 거기만 들어간다 그랬지. 일반 공업에 뭐 어떤 걸 짓는다 할 때 공개공지를 설치하라. 그 순간 틀리는 겁니다. 일반공업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 번 냈었어요. 이거는 일반공업이 아니라는 거. 2번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면적은 최대 대지 면적의 10%를 넘기지 못해요. 1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하고 이 경우 조경 면적이든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같은 거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고요. 3번에 공개공지되는 연간 60일 내 기간 동안 건축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은 문화유산업 판촉 활동을 하시다. 주민들은 문화유산업 판촉 활동 60일이 한도입니다. 60일을 넘기지 못해요. 주민에 관련된 거 60일 많은 거. 4번에 공개공지나 공개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혜택 주는 거 있잖아요. 용적률과 보통 높이지 않은 두 가지를 용적률과 보통 건축물에 높이지 않은 두 가지 1.2배 기준의 1.2배 이하에서 너무 많이는 안 되죠. 완화할 수 있는 혜택. 5번에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의 설치성이 아닌 건축물에 대지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는 미완화 규정은 준용한다. 설치 안 해도 될 사람이 설치했다. 혜택은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1번이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의 1조 등의 확보에 한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에 한 특수한 높이 제한 얘기예요. 자, 우리 1조 확보한 높이 제한은 적용 범위부터 보시라고 했죠? 1번.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1조 등의 확보에 한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안 받아. 준주거라. 자, 우리 보통 건축물은 1조 확보한 높이 제한은 공개공지와 달리 주거생활과만 관련돼 있다. 그래서 햇빛 받으시는 거는 주거생활과만 상업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지을 때인데 주거지역 중에서는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을 때 적용받는 규정이에요. 준주거는 주거지역이지만 상업기능 보완 때문에 빠지는 거라 했습니다. 오히려 취지 때문에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짓는 건축물입니다. 물론 공동주택은 예외가 있지만 공동주택은 확대 적용하지만 공동주택은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죠? 이건 일반 건축물 얘기고 2번 건축의 높이 9m 이하의 부분은 정북 방향의 인접지 경계에서부터 최소 2m 이상을 띄워 건축하라. 북쪽에서도 띄우는 게 원칙인데 그쪽 일주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2가 아니고 1.5가 되죠. 9m 이하까지는 최소 1.5m 이상 띄워야 되고 9m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되고 3번의 건축물의 정북 방향 대지가 지금 짓는 곳이 전용 일반이라 하더라도 보호 대상은 정북 방향의 대지가 되기 때문에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주거나 일반주거지 아닌 지역이다. 일조거나 높이 제한구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아예 적용 안 되는 경우, 북쪽 적용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아니 그쪽 보호 대상에서는 정북 방향의 대지도 같은 보호 가치가 있는 전용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이어야 보호를 해주지. 그곳이 아닌 곳인데 왜 보호를 해줍니까?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고 왜 상업지역에 보호를 해줘? 햇빛 들어오면 안 좋은데 거기는. 그래서 이걸 적용 안 하는 경우 중에 하나고 또 이렇게 적용 안 하는 곳에 두 가지가 더 있죠.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두 가지가 더 있잖아. 우리 지구단위 기록 등의 몇몇 구역이지만 도로너비 얼마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접하고 있다. 그러면 적용 안 합니까? 20m 이상, 너비 20m 이상 넓은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넓은 도로가 있어서 적용 안 하시죠. 또 하나가
건축협정구역 내에서 대지상호간에. 우리 건축협정구역이 되면은 거기는 통합 적용하죠. 그러니까 그 대지상호간에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던 거. 세 가지. 그리고 4번은 정북방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수자 합의한 경우라도 정남 방향에 인접대지 경계에서부터 시장 등 이자는 높이하라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경우에 원래는 북쪽에서부터 띄우는 게 원칙이지만 남쪽의 경계에서부터 띄우는 것이 유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남쪽으로 띄울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미개발지를 새로 개발하는 곳,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등 새로 개발하는 곳이 어차피 다 밀어버리고 새로 딱딱 거리를 하니까 남쪽으로 띄울 수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잖아요. 지금 여기처럼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북쪽 대지수자와 합의를 했다라면 그쪽 신경 안 써요. 또 하나가 정북방의 대지가 일반 대지가 아니고 도로나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면 도로나 하천 등이라면 앞으로도 건축으로는 안 들어서거든요. 그럴 때는 남쪽에서 띄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새로 개발하는 곳과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남쪽에서 띄울 수 있다. 5번에 2층 이하 이거나 8m 이하인 것으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공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적용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려면 2층 이하로서 8m 이하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떠놓이기 때문에 틀린 거, 이거나 때문에 틀린 거. 2층이면서 순수한 2층 높이 8m 이하, 8m를 넘지 않는 둘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나로서 그래야 돼요. 32번. 주택법상 기존 공동택을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아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설치하는 경우 갖춰야 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 항상 세대 구분형은 한 세대짜리를 둘 이상으로 구분해서 쓰다 나중에 통합하는 걸 얘기하는데 두 가지 종류를 구별하셔야 돼요. 사업 승인을 받아 새로 건설하는 것이냐, 지금 여기처럼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냐. 공동택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료는 기존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기존 공동택은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세대 구분형으로 바꾼다면 허가 등을 받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새로 건설할 때보다는 기존의 것을 관리법에 따라 바꾸는 경우가 훨씬 좁게 인정돼요.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걸 세대를 기준해서 다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 있는데 갑자기 세대를 둘 이상으로 구분해서 실제로 늘리게 되면 더 적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별해 보셔야 돼요. 1번 공동택의 주택 내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서를 할 수 없다는 양쪽의 공통된 세대 구분형의 기본 특징이죠. 다른 사람이 구분서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대 구분형이 안 되잖아. 구분서를 할 수 없다. 5번 미리 보시면 5번도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 실제 구분된 공간 세대가 몇 세대인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는 것도 공통점이고. 자, 이제 2번 보시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 이거는 여기만의 특징이에요. 새로 건설할 때는 이런 규정 없어요. 몇 세대인지 구분 없어. 그런데 기존의 것을 바꿀 때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두 세대니까 어떤 경우에도 두 세대 이상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세대까지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포함하여니까 이렇게 작게 인정해요. 그리고 3번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보다 별도의 욕실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라. 나눠진 것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실부엌은 필수인데 구분 출입문까지 별도로 설치해서 눈치 보지 않고 드나들고. 그런데 이것이 새로 건설할 때는 똑같은 얘기가 구분 출입문 대신에 현관 차이가 있죠. 현관이 좀 더 근사하죠. 이건 기존에 있던 것이라 출입문만 그냥 달리 구분해서 현관까지는 아니고 이게 더 열악하잖아. 그리고 4번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가 단지 안의 공동택 전체 세대의 3분의 1 아니고 10분의 1, 10분의 1과 동해 전체 세대의 3분의 1은 맞아요. 단지 전체에서 10분의 1입니다. 자, 이게 새로 건설할 때랑 비교해 보시면 새로 건설할 때는 이게 한 세대로 계산해서 추천한 문제 때문에 세대수든 전용 면적이든 둘 다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3분의 1. 그럼 3분의 1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 기존의 것을 바꿀 때는 같이 비교했던 전체 세대수 기준에서는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 10분의 1을 넘기지 못해요. 훨씬 좁게 인정하는 거예요. 동별로는 3분의 1이 맞지만 단지 전체들의 10분의 1이 됩니다. 33번의 특수주택 요건 틀린 거.
건설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1번 사업주체가 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모든 형태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되는 것은 주택법상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 짓는 공동주택이라면 그냥 에너지 절약형으로 이제는 다 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이 바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건강 친환경주택을 얘기하죠. 3번이 틀린 게 사업주가 300이 아니고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건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해야 될 것이 500세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4번의 장수명이 내구성 갖추고 가변성, 수리용성에 뛰어난 100년주택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5번처럼 1000세대 이상일 때는 장수명주택의 최저 등급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최소 받아야 된다. 1000세대 이상일 때 장수명, 500세대일 때 건강친화형, 주택부 따라 지을 때가 에너지 절약형 구별하시는 500, 1000 이렇게 나가죠. 34번 공동사업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 민간 전문가인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자유예요. 공동으로 하면은 두 사람을 공동소유로 보고 혼자 하고 싶으면 그때는 등록하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조합에서도 이게 건설할 때 얘기니까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라 빠지고 이런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근데 주택조합 할 때만큼은 등록사업 외에도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더 가능한데요. 좀 더 넓게 인정하는데 역시 할 수 있다에 불과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3번이라는 차이가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 그럴 때는 등록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가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공동으로 하게 되면 등록사업 측에 시공을 맡기기 때문에 경영에만 공동으로 의무적으로 해서 경영에만 충실하는 게 좋다라고 봐서 고용자가 할 때만큼은 할 수 있다 아니고 해야 된다. 1, 2번과 차이. 그리고 4번, 5번은 역할 분담 얘기잖아요. 4번에 등록사업자가 시공기준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부에 한 건설업에 등록을 한 자여야 된다. 전문가가 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해야 된다. 시공 요건을 따로 갖추거나 건설업에 등록을 하면 건설업자가 돼서 시공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5번은 위 사의 경우 등록사업자가 대지수 요건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등록사업자가 아니고 등록사업자 아닌 자가 그래야 돼요. 땅은 등록사업자 아닌 자가 제공합니다. 아까 토지주나 주택조합 고용자가 제공합니다. 시공은 등록사업자가, 땅은 등록사업자 아닌 자가 대지는 제공하는 이런 역할 분담. 그래서 5번이 틀렸죠. 35번은요. 주택업소나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주택법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 지정과 달리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 조합,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그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어요. 자,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은 일단 단독은 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공동주택 소유자라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이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상관없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공동주택 소유자 아닌 자 중에서는 복리시설 소유자도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고 가입이 된다 그랬고요. 여기처럼 주상복합으로 지었을 때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가입이 되어야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 있어서 조합원이 된다 그랬죠. 두 번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조합을 설립한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단지 전체에 대한 설립인가 동의 요건입니다. 단지 전체 구분서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와 각 동별로는 과반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3번에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동의 구분서기권의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가 기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 조합 만드는 것이라 동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게 다른 법에 의한 설립인가 동의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유지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지 전체라면 전체 3분의 2 대 동별로는 간단한 과반수지만 동만 한다면 동의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2번, 3번 얘기는 여기에만 있는 얘기예요. 지역과 직장에는 없는 얘기잖아요. 항상 둘 구별해 보여야 되잖아. 설립인가 신청할 때. 지역과 직장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동의받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동의 요건은 없고
새로 조합은 모집해서 하는 것이라. 모집되는 사람이면 다고 찬성하는 사람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규정은 없어요. 이건 기존에 있는 것을 대상 리모델링에서만 동의요건이 필요합니다. 4번에 첨부 서류로서 대지의 80% 이상 사용 승낙서 제출하라? 안 합니다. 제출 안 해요. 이거는 지역과 직장에서만 필요한 제출 서류잖아. 지역과 직장에서는 조합주택을 지어서 공급받기 때문에 지을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에서는 기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증가한다래도 기존 있는 상태에서 짓는 것이라 지을 새로운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용성은 아예 필요 없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이건 지역과 직장에 있는 거 구별하셔야 되잖아. 그리고 5번도 숫자는 틀렸지만 몇 년 지나야 되느냐 하는 거 이것도 리모델링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새 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걸 얼마 지나야 되느냐. 대선의 경우라면 10년. 일부 준축의 경우라면 15년이 경과성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만 있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틀렸을 뿐이고. 36번. 주택법상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주택이 인정하는 매도 청구권, 사업 승인 후 매도 청구권을 얘기하죠. 옳은 것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게 여기랑 관련된 거잖아요. 건축에서 비슷한 얘기지만 원래 사업 승인 전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 여러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특히 지구 단위계 결정과 관련된 큰 사업을 전제로 해서는 100% 사용권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80% 이상 사용권만 확보하면은 사업 승인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80% 이상 확보해서 사업 승인을 받았다라면은 공사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나머지를 확보해야 전체적으로 공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청구 인정하는 거예요. 건축허랑 비슷해. 건축에서는 건축허가 받기 전에 예를 들어 공유하고 있는 건축을 전제로 한 공유하고 있을 때는 전체 동의 받기 어렵니까? 여기나 거기나 똑같이 80% 이상 사용 동의만 받게 되면 건축허를 신청할 수 있고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매도 청구를 인정하는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3월 이상 미리 협의하라, 시가로 매도 이거 다 똑같아요. 건축허하고 여기랑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라면 여기는 큰 사업이라 80% 이상 중에서도 다시 95 이상이 아니냐 둘로 나누는 건 여기만의 특징이지. 건축 승인자 모든 자에게 다 되잖아요. 주택은 95 이상이면은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95가 안 되면 10년 장기 소유자에게는 못하고 10년 장기 소유를 제외한 자에게만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일단 1번은 당연히 건축물에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전체에 대해서 공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매도 청구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남의 땅은 남의 건물인데.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주가 대지 면적 중 90%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다 90% 확보했다면 95 이상이 아니죠? 그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가 틀린 거지. 10년 장기 소유를 제외한 자에게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뒤를 바꾸기 싫으면 이걸 90%를 95% 이상으로 바꿔놓으시든지 그래야 맞잖아 모든 자에게. 3번의 사업주가 대지 면적 85%에 대해서 사용권 확보. 그러니까 여기 85%니까 역시 95 이상이 안 된다는 점에서 아까 90이나 여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도 지구 단위계 구역 결정 시를 10년 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라면 10년 이상 장기 소유자죠. 이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죠 이게. 4번의 사업주는 매도 청구 전 6개월부터 대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라. 3개월. 매도 청구 3개월 전부터 협의를 해야 돼요. 이건 건축법이랑 똑같은 얘기야. 함부로 매도 청구 꺼내지 말고 협의를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보고 안 될 때 매도 청구 3개월 이상 협의하는 거예요. 6개월은 너무 길어요. 둘 다 3개월. 여기는 안 되지만 시가 항상 마찬가지고. 5번의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면 리모델링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야지.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한 자가 있으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37번 주택건설 용지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국가지자체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반 이상 건설할 자. 조합주택을 건설할 자, 조합주택도 아까 국민주택 규모 활성화 85 이하 이거 50% 이상.
아니면 조합주택도 지역과 직장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주택이라 이런 거 건설할 자에게 국공유지의 매각 등을 원하는 자에게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매각을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국공유지는 경쟁입찰로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우선권을 준다는 게 혜택인데 이 두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공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자가 2년 내 위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주택 건설한 대지사업을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환매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년 주택법이잖아요. 135 아닌 거 2년짜리겠네. 3번 공모사업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토지 중에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수용 사용 중에서는 주택법에 나온 수용 사용 특이한 게 이겁니다. 다른 세 가지는 도심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공부든 민간이든 주택법은 도심계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행자가 아니고 사업체 중에서도 공공사업주체만 가능하다. 그것도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만 가능합니다. 공공사업체라도 민영주택이면 안 되고 민간사업체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심계획 사업이 아니라 자체로 공공성을 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택구성 주체에서는 이게 제일 까다로운 겁니다. 수용사용을 하려면 민간에는 안 돼요. 공공사업체만 그것도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만 수용사용이 가능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공투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한다. 여기라면은 사업시행권 딸 때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다 맞아 지금. 4번에 사업체가 국민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때는 사업주체라면 공공민간 다 되지만 민영은 아니고 국민주택 용지로 쓰고자 하는 이 요건만 갖추면 돼요. 수용사용보다는 이게 더 약하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때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그자에게 2분의 1까지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고요. 매각할 때 5번의 위사의 경우 채비지 양도원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야 됩니다. 조성 원가는 너무 싸서 안 돼. 감정가 기준으로 하는 거. 감정가 기준으로 공급할 때 단 예외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등 있다 그러면 그때는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원칙은 감정가로 한다. 임대주택 건설 얘기 안 하면 조성 원가로 임대주택으로 해서 싸게 해줄 수 있다.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 원칙과 예외 구별하시는. 자, 38번은 다 맞추셨겠죠.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한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사업주체 중에서 주택조합은 제외하고 사업주체의 저당구설책이 제한되는 기간은. 자, 우리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정자에게 해가 되는 저당권 등을 예정자 동의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설정하지 말아라. 예정자 보호조치. 어느 때부터 예정자 보호를 하면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그 전에 입주자 관련도 없으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예정자가 자기 표로 이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렇게 얘기하든 사업주가 통보하는 입주 가능일로 얘기하든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요 날로부터 60일까지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묻지 않고 주택조합이 하는 걸로 물었다라면 그땐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주택조합이 하는 걸로 물었다라면 답이 2번이 되겠죠. 뭐 2번이 사업계획 승인 시점부터 주택조합이 입주자 조합원에게 줄 때 입주자 모집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조합이 할 때만큼은 예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다. 뒤는 똑같고 언제부터가 다르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만약에 주택조합이 할 때는 2번이에요. 답이. 그렇지 않은 원칙이니까 4번이 되는 것이지. 39번 농지의 처분 의무, 처분 의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거. 항상 처분 의무는 왜 생기느냐. 사유가 생기면 사용업소에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경영하려고 취득하고 있으면 경영에 써야만 돼요. 경영에 쓸 사람이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왜 가지고 있냐 팔아라. 그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영 안 할 사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교 등의 실습지로 이용한다.
주말 체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취득했다. 그러면 특수 목적에 써야 되는데 안 쓴다. 그럼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소유상한 초과했다. 초과만 팔아라. 그죠? 1번 얘기는 이제 그중에서 특히 몇 년 숫자 나오는 건데 농지 전용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2년 내에 목적에 착수를 안 하면 처분허가 발생한다. 전용허가나 신고를 했으면 목적 사업에 전용하려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빨리 목적 사업에 착수하라. 2년 내에 착수 안 할 때요. 2년 내에 착수 안 할 거면 왜 가지고 있느냐? 팔아라. 처분허가 발생하는 거 2년 맞습니다. 이번에 농지 소유상을 초과 영리를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됐다. 초과 소유분만 처분하면 되죠? 전체가 아니고 초과 소유분만. 그리고 3번의 소유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의 사유로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때는 처분허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래 소유농지를 경영할 사람이라면 경영 안 한다 그럼 원래는 처분허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건 어느 사유로 처분허가 경영을 안 했느냐?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사유로 못했대. 이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경영을 안 한 경우죠. 우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 안 할 때 처분허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처분허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예요. 얼마 전 태풍에서 막 산이 무너지고 했는데 막 그 밑에 농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농사 지을 수가 있나?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를 못 짓지. 질병 걸렸는데 농사 못 짓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분허가 발생합니까? (4번의) 농지 소유자는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6월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1년. 우리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은 사유 발생부터 1년 내에 팔아야 돼.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자동 발생입니다.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게 시장 등이 하는 처분 통지 얘기고, 이 처분 통지를 했는데도 1년 내에 안 팔린다, 안 판다 그러면은 다시 처분 명령 내릴 때가 다시 6개월의 시간을 주는 게 6개월 내는 게 처분 명령이죠. 처분 사유는 1년 내 처분하는 의무기간은 1년입니다. 5번의 시장허수구청장은 처분 의무기한 내 그 1년 내 대상 농지를 처분을 안 했다. 그럼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 6월 내 농지를 처분하는 명하는 건 이건 처분 명령 얘기고요. 4번에 드린 겁니다. 40번에 농지 전용의 허가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전용 허가권자는 농장. 장관이 개별적인 허가를 주는 거 드물습니다. 전용 허가권 농장 맞아요. 여기다 예로서 전용 협의, 전용 신고, 타용도 이상 허가 신고 있지 않습니까? 2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제로 해서 평균가설이 15% 이상인 농지, 왜 영농지권 분리농지죠? 영농지권 분리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장의 허가. 신고자는. 신고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시장수구청장, 장관에게 신고하는 건 없지. 농장을 시장수구청장으로 바꾸시고 허가를 신고로 바꾸셔야 돼. 크게 간단한 전용 신고 대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 그리고 농업인의 생업용 부지로 전용할 때 있잖아. 이거는 농지로서 보호할 가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어느 목적으로 전용하더라도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가 되는 것이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농지라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농업인의 어떤 생업을 위한 부지로 전용할 때는 농업인을 위해서 그 목적하에서 신고, 크게 신고가 두 가지고요. 그리고 신고는 시장수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3번입니다. 농지를 양어장, 양식장, 어업용 시설 부지로 전용한다? 이게 생업용이네요. 시장수구청장에 신고하라. 이게 신고 중에 하나지. 이런 생업용,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을 짓겠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을 짓겠다, 농산물 연구시설 막 이런 거 다 이게 신고 대상 아닙니까? 4번에 도시지역의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거나 형질병의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장과 미리 전용협의를 하라. 이게 전용협의 대상 셋 중에 하나예요. 이 전용협의 대상은 다른 법에는 행정기관만이 하는 거예요. 다른 법에는 행정기관이 농지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를 지키는 대장급인 농장과 미리 협의를 하라. 다른 법에는 행정청이 농장과 협의하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처럼 도시지역이지만 녹지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더라면 보존할 땅에 있는 농지라서 보호가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다면, 개발의 허가를 내준다면
내주는 순간에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협의하라. 또 요거랑 하나가 농지가 포함된 땅에 대해서 주상공을 지정한다.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한다. 그럼 농지가 파괴되겠죠? 그거 전에. 또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도 개발이 되잖아. 그곳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5번의 농장은 전용을 할 때 농지 전용을 하염이 있어서 대기오염 배출 시설로서 영유전환 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농장이 아예 허가를 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런 느낌 잡으시면 돼요. 대기오염 배출 시설이든 폐수 배출 시설 같은 거 오염을 일으키는 이런 시설 부지로 전용을 만약에 허가한다라면 그게 들어서는 순간에 주변의 농지도 다 오염이 되겠네. 응? 대기오염 배출 시설, 폐수 이런 배출 시설 이런 것들 허가를 못하는 사유에 들어갑니다. 허가를 할 수 없다. 요새 전체적으로 자꾸 훑어보는 걸 해요. MP3 배구 문제 이론은 MP3를 통해서 문제는 배구 문제를 통해서 시간 참 금방 가죠, 그죠? 이제 날씨도 이제 또 서늘해지니까 이제 또 시험 분위기도 더 잡히고 있어 이제. 날씨 더울 때는 여름인 줄 알았는데 이제 확 가을이 됐잖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